돈이 되는 생각 머니 넛지입니다. 얼마 전에 IT 업계를 뒤흔드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한 게 일어났죠.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MS가 게임 회사인 블리자드를 인수하겠다라고 공식 발표를 한 것입니다. 인수 비용으로 나오는 그 금액이 어마어마하죠. 687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약 82조 원 정도가 되는 아주 어마어마한 인수 과정입니다. 그것 때문에 좀 많은 사람들이 과연 어떤 의도로 뭐 인수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지 많이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사티아 나델리 MS 회장이 공식적으로 우리 메타버스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대략적인 분위기로는 전부 다 메타버스를 준비하기 위해서 블리자드를 인수했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과연 메타버스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 진짜 이유일까? 아니면 그것은 표면성의 이유이고 정말 속내는 따로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런지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번 인수 과정에서 MS가 공식적으로 밝힌 두 가지 키워드는 바로 크로스 플랫폼 그리고 메타버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이해를 하면서 과연 그게 맞는 것인지, 지금 MS에서 말하는 것이 진짜 맞는지 다른 속내가 있는지는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크로스 플랫폼. 크로스 플랫폼이라고 하면 일단 멀티 플랫폼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단순히 다양한 플랫폼에서 적용한다라는 개념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PC, 모바일, 콘솔 같은 그런 것에서 다양하게 한 번에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활용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요즘은 좀 일반화돼서 많이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이제 MS와 블리자드와의 인연이 있는데, 이게 한 10년쯤 전에 이제 초기에 이런 개념이 막 시작되고 적용이 됐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과연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근데 그런 것이 역시 게임 분야에서 먼저 상용화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PC와 안드로이드와 iOS 세 개에서 동시에 같이 진행을 할 수 있고 그런 게임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하스스톤, 블리자드에서 만든 카드 게임이죠. 저도 꽤 즐겨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런 크로스 플랫폼도 MS에서 이번에 크게 강조하고 있는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크로스 플랫폼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래밍 코드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 하스톤은 뭐 유니티라는 그런 것으로 이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게임 말고도 다른 웹이나 뭐 모바일 어플 같은 데서도 이런 크로스 플랫폼에 대한 그런 움직임은 꽤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MS는 여기에도 꽤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지난 2011년에 자마린이라고 하는 크로스 플랫폼 개발 도구를 MS에서 만들어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아마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딸 때 그냥 뭐 구글 플레이나 뭐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아서 까는 거 말고, 뭐 다른 PC라든지 다른 외부적으로 다운받아서 다시 설치하기 이런 방식으로 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뒤에 확장자가 SDK라고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 파일들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SDK가 뭐냐면 소프트웨어 디벨로먼트 킷이라고 해서 이 자마린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 거기에 그 프로그램으로 만든 파일의 확장자라고 보면 됩니다. MS는 단순히 자마린을 만들어서 이제 활용하는 것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2016년에는 자기들이 개발한 SDK 오픈소스 자체를 다시 공개를 했습니다. 더 많이 사용하라 이거죠. 이런 크로스 플랫폼을 개발하는 도구 중에서 양대산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한 개가 이제 MS의 자마린이고, 또 하나가 리액트 네이티브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리액트 네이티브는 바로 페이스북에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MS가 그냥 메타버스라는 이름에서 자기네들이 강조했던 키워드 중에 한 개인 크로스 플랫폼도 우리는 놓쳐선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바로 메타버스인데요. 메타버스 이야기는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사티아 나델리 회장은 틈만 나면 메타버스 이야기를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 예전에 어떤 얘기냐면 2000 작년이죠. 벌써 2021년 6월에도 많은 게임이 메타버스 사회 경제로 진화해가는 모습이 뭐 자랑스럽다 이런 말도 했었고, 또 블룸버그 TV하고 인터뷰할 때도 엑스박스 게임이 MS 메타버스의 핵심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인수하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게임은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메타버스로 가기 위해서는 게임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블리자드와 같이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같이 이제 게임을 강조하는, 메타버스로 가기 위해서 게임이 필요하다 이야기를 계속 하긴 했습니다. 이미 MS에서는 예전부터 게임 쪽으로 공을 좀 많이 들이고 있었습니다. 물론 MS에서 실존 엑스박스라는 그런 것을 운영을 하기도 하죠. MS 그 게임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그 필 스펜서라는 아저씨가 있습니다. 필 스펜서도 어떤 말을 했냐면, 모바일이 게임에서 가장 비중이 큰 분야다. 즉, 자기네 엑스박스를 하고 있지만 엑스박스 콘솔이지 않습니까? 그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처럼 콘솔인데 자기들은 이제 모바일에도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스스로 자각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아마 모바일 강조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 게임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 전략에서 또 핵심되는 키워드들이 일단은 게임 콘텐츠가 좋아야 되죠. 콘텐츠. 그리고 게임 콘텐츠가 좋아서 유저들이 많아지면 커뮤니티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플랫폼이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블리자드 인수 같은 경우에도 바로 콘텐츠와 커뮤니티 같은 것이 좀 더 강화되는 그런 의미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MS가 엑스박스 말고도 게임 쪽으로 이미 한 것은 예전에 2020년, 뭐 오래되진 않았지만 2020년에 제니맥스 미디어라는 것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때도 75억 달러에 인수를 했는데, 제니맥스 미디어는 아마 또 게임 즐기신 분은 아시겠지만 둠이라는 게임을 만든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둠이라는 게임 자체도 뭐 중요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게임 개발 스튜디오를 제니맥스는 8개나 보유를 하고 있었던 거죠. 즉, 이면 한 개에 있는 그 게임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게임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스튜디오도 8개나 더 확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엑스박스 통해서 갖고 있던 그 게임 스튜디오에 거기에 제니맥스의 스튜디오까지 합쳐져서 총 23개의 게임 개발 스튜디오를 운영을 하는 그 상태에서 이제 블리자드가 더 추가가 된 거죠. 그 정도 게임 사업을 계속 강조를 하고는 있어 왔습니다. 사티아 나델리 회장도 그런 말을 했죠. 엑스박스에서 구독해서 하는 그런 것을 게임 패스라고 하는데, 게임 패스 전략을 게임계의 넷플릭스 다 이렇게 뭐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1년 전, 작년 초에 2021년 기준으로 MS의 게임 패스 구독자가 18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1800만 명. 이제 액티비전 블리자드, 그냥 블리자드로 할게요. 블리자드를 인수를 하게 되면 게임 패스 구독자가 2500만 명이나 됩니다. 그죠? 확 또 커집니다. 블리자드를 이용하고 있는, 블리자드의 게임을 이용하고 있는 활성화된 이용자가 월 약 4억 명 정도라고 하네요. 전 세계 190개국에서 199개 있는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다시 디아블로2 많이 이제 다시 즐기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자, 게임을 이렇게 집중을 하고 강조한다. 여기까지 인정합니다. 근데 이거랑 메타버스로 가겠다라고 한 것에 연결고리는 약간은 부족하다. 그래서 메타버스로 가는 게 허상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까? 하여튼 고려해야 될 점이 있어가지고 제가 2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
메타버스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통 흔히 생각할 때는 아주 개방적인 플랫폼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이제 그게 뭐 정설은 아닐 수는 있지만, 그래서 여기에서도 즐기다 저기서 즐기다 뭐 이렇게 좀 자유로운 그런 뭐 이동 활동 뭐 이런 것을 많이 이제 그래서 개방성을 좀 많이 상상을 하고 있는데, 게임 패스 자체는 구독형 서비스입니다. 월 정액제 일정한 돈을 내는 사람들만 이용을 할 수 있는 구독제 서비스이기 때문에 기본 개념에서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 수도 있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자, 게임 기반으로 해서 메타버스를 이용을 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되는 것은 바로 VR, 가상현실입니다. 가상현실과 보통 디지털 세컨드 라이프라고 얘기를 하죠. 그 디지털에 접속해서 내 일상생활이 아닌 이제 세컨드 그 생활을 하는. 자, 블리자드 인수를 통해 가지고 이미 뭐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그 와우라고 하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를 즐기는 사람이나 또 최근에 디아블로2를 다시 즐기는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디지털 세컨드 라이프를 즐기는 사람들을 흡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VR, 가상현실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엄청난 물음표를 던지게 되는 것이죠. 페이스북이 이제 메타로 이름 바꿨죠. 메타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 그 당시에 그 23억 달러를 들여가지고 오큘러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VR 기기에서 오큘러스가 점유율이 75%가 됩니다. 메타는 창차 준비를 해왔죠. 애플 역시 VR과 AR을 혼합한 MR이라는 것을 지금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MS는 그런 그 VR 쪽에 대해서의 다른 움직임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디지털 세컨드 라이프만 이야기하기에는 이것도 아쉬운 점이 있는 그런 점이 좀 있다. 그래서 과연 정말 메타버스를 향한 거? 그래, 큰 의미로 보면 그렇게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뭔가 아쉬운 점이 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가 저는 더 크게 와닿는 측면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메타버스는 그냥 표면상으로 이제 밑밥 깐 겁니다. 실제 추구하는 수익 모델, 이익은 다른 곳에 있는 거죠. 그게 뭐냐? 저는 그게 바로 빅데이터를 활용을 한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뭔가 싶지만 이게 바로 아마존 따라하기, 그렇게 되는 거죠. 아마존에서 실제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그 모델을 MS에서도 그대로 따라 하려는 그런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또 뭔 소린가? 이게 게임에서 인수하는데 뭔 클라우드가 왜 나오냐 싶지만, 자, MS, 마이크로소프트의 수익 구조를 보면 크게, productivity and business process 해서, 보통 그 오피스 있죠? 파워포인트나 엑셀 같은 뭐 그런 프로그램들이나 또 링크드인 또 많이 사용을 하죠. 특히 저도 해외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는 특히 링크드인을 많이 좀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하는 그런 수익 구조 하나, 또 하나가 기존에 했던 그런 이제 퍼스널 컴퓨팅 그 PC 사업들, 뭐 윈도우도 계속 해야 되고, 또 게임 사업도 있죠. 엑스박스를 비롯한 이제 게임 사업도 있고, 그리고 그 MSN 검색 엔진도 있죠. 거기에 이제 광고 수익 같은 그런 퍼스널 컴퓨팅 사업도 있는데, 또 하나 중요한 사업 파트 하나가 바로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그 MS의 수익 구조가 이제 세 개 파트라고 보면 되는데, 자, 이 세 개 파트에서 MS가 어디서 돈이 나오는지를, 주 수익 어딘지를 확인을 해본다면 지금의 활동이라든지 앞으로 전략이 보일 수 있는 거죠. 자, 이 중에서 저는 아까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클라우드 서비스를 보면 얼마 전에 하나금융투자에서 어떤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아마존 웹 서비스 AWS는 일단 대기업에서 사용하는 그 대기업, 그러니까 일반 개미들 말고 우리 같은 작은
개인들 말고 이제 대기업, 돈 많이 되는 대기업들 위주의 시장을 봤을 때 아마존 웹서비스 AWS 같은 경우에는 17년에는 59%, 19년에는 67%, 21년에는 79%가 아마존 웹서비스를 이용을 하는데, 자, MS Azure 같은 경우에는 17년에 43%, 19년에 60%, 그리고 21년에는 76%, 즉 아마존과 거의 비슷한 수치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대기업 시장을 그렇게 충분히 아마존에 비격할 정도로 이제 따라가고 있는, 그 정도로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도 MS가 꽤 공을 들이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다각화, 그러니까 아마존에서도 아마존 웹서비스 AWS의 그 수입이 꽤 큽니다. 아마존을 이제는 더 이상 단순히 온라인 쇼핑몰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마존에서도 그 AWS가 전체 매출의 지금 12.4%가 AWS에서 나옵니다. 많지 않네라고 생각을 하지만 돈으로 치면 400억 달러가 되고, 그리고 이게 2008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2012년에 그때부터 이제 좀 수익이 좀 오르기 시작해서 아이고 이렇게 동계산이 뭐 어렵다. 이제 16년에 120억 달러의 그 매출을 올리면서 전체 매출 9%가 됐는데, 불과 4년 만에 이제 400억 달러로 오르면서 전체 매출 12.4%, 즉 쭉쭉쭉쭉쭉쭉쭉 가파르게 이익이, 매출도 성장하고 이익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MS는 어떠냐? MS도 얼마 전에 그 매출과 이익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MS가 2021년 기준으로 총 매출이 453억인데 영업이익이 202억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많이 벌었네. 좋겠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인 MS Azure 쪽에 그걸 비롯해 가지고 이제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부분의 매출이 170억 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그게 그 전해에 비해 가지고 31%나 늘어난 수치라고 하는 거죠. 170억 달러라면 453억에 170억 달러라면 약 37% 조금 넘을 그 정도의 매출을 벌써 그 인텔리전트 클라우드에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MS 수익 구조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고 했죠. 하나는 뭐 파워포인트라든지 링커트인 같은 그런 프로그램, 그리고 하나는 퍼스널 컴퓨팅 그 PC 윈도우를 비롯해서 뭐 게임 사업 PC, 그리고 클라우드 사업,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클라우드 사업이 전체의 이번에 매출의 37%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MS 역시 2010년부터 이제 그 MS Azure를 서비스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역시 처음에는 이제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블리자드를 인수를 하면 전세계 190개국의 4억 명 이상의 유저 데이터를 더 추가로 확보를 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빅데이터가 다시 확보가 되는 거죠. 그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아마존 역시 아마존 를 이용하는 그 사람들 수많은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자기 사업 분야에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는 것처럼 MS 역시 이 다양한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또 서비스를 할 건데, 그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현재 돈이 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쪽으로 먼저 집중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그러한 방법, 그 중에 하나로 바로 블리자드 인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MS가 블리자드를 인수하는 것이 사티아 나데들리 회장의 발언처럼 메타버스, 물론 메타버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메타버스가 전부가 아니다. 겉으로 표면적으로는 메타버스를 위해서 간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크로스 플랫폼에 대해서도 충분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 수익 구조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쪽으로 좀 더 강화시키려는 그러한 욕심, 그런 것이 바로 블리자드 인수로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